5. 당신을 사랑해 본입이.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다. 물론 할아버지는 산이나 사냥, 날씨를 비롯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단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때면 할아버지와 나는 모든 판단을 할머니한테 맡겨버렸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때마다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곤 하셨다. 웬 부인이 길을 물어본 경우만 해도 그랬다. 할아버지와 나는 개척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손에 든 짐이 꽤 무거운 편이었다. 책이 하도 많아서 둘이서 나눠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셨다. 도서관 사서가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뒤죽박죽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내내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회의 1774년 북미의 13개 주 영국 식민지가 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합의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할아버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륙회의에서 대은행가 편을 들어 제퍼슨 씨를 깎아내리려 했다고 우기셨다. 할머니가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시대의 정치가가 아니며 사실 그 당시에는 살아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쓴 책을 다시 한번 빌려보기로 했다. 그 책을 보면 할머니 말이 사실로 드러나리란 건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셨다. 나 역시 책에서 알게 된 것 중에서 할머니가 틀리는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할머니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책이 너무 많은 게 혼란의 원인이라며 우울해하셨다. 나 역시 그 생각에 동감이었다. 어쨌든 그날 나는 서교통과 함께 셰익스피어 씨의 책 한 권과 사전을 양손에 나눠 들었고 할아버지는 나머지 책들과 커피 한 통을 들고 계셨다. 커피는 할머니가 좋아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에도 그랬지만 내 생각에도 한 달 내리 할머니 속을 썩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문제도 할머니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면 멋지게 해결될 것 같았다. 의뢰 그렇듯이 개척촌에서 이어진 길을 할아버지는 앞장서고 나는 그 뒤에서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멈춰섰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차였다. 차 안에는 여자 2사람과 남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차는 문짝 속으로 똑바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역시 그랬다. 그래서 우리 2사람은 그 여자가 손잡이를 돌려 유리를 완전히 내릴 때까지 뚫어져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문 사이에 가는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유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 알려주셨다. 나는 키가 작아서 그것까지는 볼 수 없었다.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씩 낀 그 부인은 멋진 옷을 입고 귀에는 커다란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채터 누가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물었다. 자동차 모터가 덜덜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커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책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위에다 잘 놓았다.
나는 나대로 석유통을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나름의 예의를 표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새겨 들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후 할아버지는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비위를 건드렸는지 그 여자는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버럭 질렀다. 내가 물었잖아요. 채터누가로 가는 길이 어디냐니까? 당신 귀머거리예요? 아닙니다, 부인. 오늘은 귀도 잘 들리고 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때 상대방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가? 할아버지가 한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할아버지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여자가 그랬던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차 안에 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로 키득거리며 그 여자를 놀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여자는 더 큰 소리로 악을 썼다. 도대체 우리한테 채터누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물론 가르쳐 드립죠. 자, 그럼 어서 말해봐요. 그 여자가 다시 명령조로 고함을 질렀다.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은 서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똑바로 서쪽은 아니니까 방향을 조금만 더 북쪽으로 틀면 되겠군요. 저 멀리 큰 산 보이지요? 저 산허리를 돌아서 쭉 가면 채터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을 끝낸 할아버지는 다시 모자를 들어 보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허리를 굽혀 짐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더니 악을 쓰듯 고함을 질렀다. 우리한테 가르쳐준 길이 진짜로 맞아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굽혔던 몸을 벌떡 일으켰다. 예? 서쪽으로 가는 길은 저 길인데요, 부인. 약간 북쪽으로 꺾어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 두 사람 말이지 외지인들 아냐? 그 여자가 갑자기 반말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그 여자 쪽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나도 그랬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는 할아버지도 그런 것 같았다. 잠시 그 여자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낮지만 단호한 말투였다. 그럴 거요. 그 큰 차는 부응하고 가버렸다. 차 방향도 바꾸지 않고 오던 그대로 동쪽으로 가버렸다. 틀린 길로 간 것이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당신이 70여 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미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 여자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하셨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정치가일지도 모른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여자 정치가가 있다는 말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가의 마누라일진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다시 바퀴 자국을 밟으면서 걷기 시작했다. 개척촌에서 돌아올 때면 나는 언제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내곤 했다. 내가 말을 걸면 할아버지는 항상 걸음을 멈추셨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새겨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따라잡곤 했다. 그 즈음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만 6살이 될 나이였는데도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다. 머리 꼭지가 할아버지 엉덩이 뼈에 간신히 닿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려면 거의 항상 종종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걸어야 했다. 그때도 꽤 힘들게 종종걸음을 치는 판인데도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꽤 벌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여 할아버지를 불러세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채터누가에 가보셨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내 쪽을 돌아보셨다. 하지만 거의 갈 뻔했던 적은 한 번 있었지. 드디어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잡아 석유통을 잠시 길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한 20년쯤 됐을 거야. 아니 30년 전이던가? 하여간 애녹이라는 할아버지 삼촌이 있었어. 막내 삼촌이었지. 그 삼촌은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술에 취하면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술에 취하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엉클어졌던 것 같아. 애녹 삼촌이 술에 취해서 산속 깊숙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전에도 자주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3주가 지나도 4주가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행상들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더니 그 삼촌이 채터누가의 감옥에 있다는 말이 들려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가서 데려오려고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인데 삼촌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서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그때의 일이 떠오르는지 잠시 말을 중단하고 웃기 시작하셨다. 그래, 맨발에다가 걸친 거라곤 헐렁헐렁한 바지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흘러내리지 않게 한 손으로 부여잡고 있어야 했으니 너구리한테 쥐어 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줄곧 산속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야기는 또 한 번 끊어졌다. 덕분에 나는 석유통 위에 앉아서 느긋하게 다리를 쉴 수 있었다. 애녹 삼촌 말로는 얼마나 취했던지 자기가 어떻게 채터누가까지 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깨어보니 웬 방안 침대 위에 누워있더래. 자기 양옆으로 여자 2명이 함께 누워있고 말이야. 후다닥 침대에서 내려와 그 여자들한테서 달아나려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웬 덩치 큰 사내가 뛰쳐들어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는 거야. 여자 1명은 자기 마누라고 다른 1명은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으니 어쨌거나 애녹 삼촌은 그 자리에서 그 집 식구를 전부 만나본 게 아닌가 싶어. 애녹 삼촌 말로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돈을 좀 집어주라고 고함을 지르고 남자는 또 남자대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더군. 그 와중에도 애녹 삼촌은 바지를 찾으려고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대. 돈이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덩치 큰 사내놈이 뭔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하도 풀세게 날뛰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어디다 벗어뒀는지 생판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 다른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어? 창문을 넘어서 달아나는 수밖에.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 창문은 2층 방 창문이었거든. 거기다 길바닥은 자갈과 돌멩이 투성이었으니 살갗이 많이 까졌지. 삼촌은 실오락이 한 올 걸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니까 손에 커튼 쪼가리가 쥐어 있더래. 뛰어내릴 때 붙잡았다가 찢어진 거였겠지. 그걸 허리에 두르고는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적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지 뭐냐.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끼어들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예의라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다시 다른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지. 그런데 그만 그때 경찰이 와서 감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사람들이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신발을 줬는데 너무 커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구나. 그러고는 거리 청소를 하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내몰더래. 애녹 삼촌 말로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로는 평생 가도 깨끗해질 것 같지 않은 거리로 말이야.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려대는 판이었으니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 가도 일이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삼촌이 결국 내빼기로 작정을 했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기회다 싶은 순간이 왔어. 삼촌은 잽싸게 빗자루를 집어던지고 달렸지. 웬 남자가 뒤에서 셔츠를 잡아당겼지만 뿌리치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하지만 바지만은 꼭 붙잡고 죽을뚱살뚱 달렸다더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한 삼촌은 숲속에 가만히 숨어서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 별이 뜨면 집으로 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몇 개나 되는 산을 넘어 집까지 오는데 꼬박 3주 걸렸다더구나. 돼지처럼 도토리하고 호두 열매만 주워 먹으면서 말이야. 혼쭐이 난 애녹 삼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술을 안 마셨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도회지 근처에는 2번 다시 가지도 않았어. 그러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단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채터누가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할머니에게 물어볼 것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나는 별 생각 없이 물어보았다. 할머니, 외지인이란 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잡수시던 손을 잠시 멈추었지만 접시에서 얼굴을 들지는 않았다. 나를 쳐다보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외지인이란 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 들른 사람을 말하는 거란다. 할아버지가요, 우리가 외지인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커다란 차에 타고 있던 여자가 우리더러 외지인이 아니냐고 했고 할아버지는 그럴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먹던 접시를 밀어놓으셨다. 아니, 내 말뜻은 우리가 그따위 길가에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지인이란 거였다고. 어쨌든 그런 말은 안 쓰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지겨운 말들 중 하나야. 내가 늘상 그랬잖아. 지겨운 말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할머니 앞에서는
빌어먹으리란 말 대신에 지겨운이란 표현을 쓰셨다. 할머니도 그 점에는 동의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언어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예컨대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놓으드니 throw드니 하는 말들을 쓰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말로는 new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할 때는 new가 아니라 knowed가 맞다는 것이다. know의 과거형 new는 새롭다는 뜻의 new와 발음이 같다. 또 through라는 건 문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갈 때 쓰는 말이라서 던졌다고 할 때는 throwed가 맞다는 것이다. throw의 과거형인 throw는 뭐뭇을 지나서란 뜻의 throw와 발음이 같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줄어들 거라는 게 할아버지의 지론이셨다. 어느 땐가는 나한테만 몰래 세상에는 의뢰 되먹지 못한 멍청이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멍청이들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일리 있는 말씀이셨다. 할아버지는 말의 뜻보다는 소리, 즉 말투를 더 마음에 새겨 들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어가 서로 다른 민족이라도 음악을 들을 때는 같은 것을 느낀다고 주장하셨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다.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보니비, 예쁜 벌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할아버지가 I 킨예 보니비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I love you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다. 또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Do you kin me where's? 라고 물으실 때가 있었다. 그러면 할아버진 I kin ye 라고 대답하신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과 이해는 같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더더욱 없다. 신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 할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이해는 더 깊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보시기에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두 분은 그것을 킨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는 친척, 킨폭스라는 말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를 함께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 말도 단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척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본래의 말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걸로 이런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나에게는 증조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 그분은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다. 그분은 나이든 체로키족으로 너구리 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항상 너구리처럼 심통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곤 했다.
그래서 너구리 잭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사귀시는지 할아버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네는 일요일이면 어쩌다 한 번씩 계곡 입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곤 했다. 어느 일요일 신앙 고백 시간이었다. 말하자면 주님이 자신에게 강림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시험받곤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 시간에 너구리 잭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놓고 수군거린다는 걸 알고 있어. 난 그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고. 당신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알아. 교회 임원 모임에서 나에게 찬송가 상자 열쇠를 맡긴 게 쌤나서 그렇지. 좋아. 그렇다면 모두들 잘 들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해 줄 테니. 너구리 잭은 미친 듯이 발을 쾅쾅 구르면서 사슴 가죽 셔츠를 획 젖히더니 권총 손잡이를 두들겼다. 할아버지 말로는 교회 안은 증조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너구리 잭 정도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건장한 사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날씨가 좀 바뀌었다고 금방 총을 뽑아들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증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잭에게 말씀하셨다. 잭, 자네가 찬송가 열쇠를 어찌나 잘 간수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고 있어. 지금까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자네가 제일이래. 행여 자네 기분에 거슬리는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슬퍼할 걸세. 너구리 잭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제야 마음이 풀리는지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휴 하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구리 잭이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흥분하는지 물어보았다. 기껏해야 찬송가 상자 열쇠가 아닌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러는 너구리 잭이 도리어 웃긴다고 하면서 그때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구리 잭을 비웃으면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체로키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오클라호마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너구리 잭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잭은 산속으로 달아나 열심히 싸웠어. 그러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잭은 이번에는 연방군을, 북군을 말한다. 연방군을 물리치면 땅과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잭은 또다시 열심히 싸웠지. 그러나 결과는 둘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어.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것들까지 뺏어가려고 했지. 너구리 잭은 또 싸웠어. 그러다가는 달아나 숨고 또다시 나와서 싸우고. 너도 알다시피 너구리 잭은 평생 싸우는 것밖에 해온 게 없어. 이제 그놈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바로 그 찬송가 열쇠란 말이다. 내 보기에 너구리 잭이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마 이제 싸울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일 거야. 잭은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구리 잭이 너무 안 돼서 울 뻔했다고 하셨다.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에게는 너구리 잭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게 키인이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다. 물론 할아버지는 거기다 정치가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지만 이라고 덧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너구리 잭 때문에 나 역시도 울 뻔했다. 6. 과거를 알아두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지난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은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도 잘 해낼 수 없다. 자기 종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법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이 때문에 두 분은 나에게 옛날 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다. 정부군이 들어온 이야기며 체로키족이 비옥한 골짜기에서 농사짓던 이야기, 생명들이 싹트는 봄이 되면 열리는 짝짓기 잔치 이야기와 숫사슴과 암사슴, 수탉과 암탉이 발정나서 새끼를 갖게 되는 이야기, 또 호박이 무르익고 감이 바알갛게 익고 옥수수가 여물어가는 늦가을 무렵이면 열리던 추수감사제 이야기와 자연의 이치를 따를 것을 맹세한 후에야 벌어졌던 겨울 사냥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 중에서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조각 하나를 내보이며 서명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로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어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려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 원 안으로 밀어넣어졌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을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부군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 옆에서 말을 타고 걸어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걸었다.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 걷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의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 빈 마차가 덜그럭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백인들은 양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 백인들은 덜그덕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 가는 체로키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 산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게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싣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었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안은 채 하염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고 부른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렬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뻣뻣하게 죽어있는 아기,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은 눈으로 흔들거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주검을 내려놓고 온 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주검을 옮겨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 산을 떠올리지도 않는 이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 불렀다. 1838년부터 39년에 걸쳐 13,000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차례로 오클라호마의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1300km의 행진 중에 추위와 음식 부족, 병, 사고 등으로 무려 4,000여 명 정도의 체로키들이 죽었다고 한다. 체로키들 모두가 그 행렬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산길에 익숙한 일부 체로키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먼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이들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곤 했는데 군대가 그곳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덫을 놓아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 또 이들은 땅에서 부드러운 뿌리들을 캐내거나 도토리를 빻아 가루로 만들거나 개간지에서 기른 얼마 안 되는 작물을 거두거나 나무의 속껍질을 벗겨내어 끼니를 때웠다. 가끔씩 차가운 개울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도 변함없이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잠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느낌 외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실 그들은 자취를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는 잘 찾아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산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지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다른 체로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도 오로지 산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뿐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는 할머니가 해주셨다. 어느 날 증조할아버지는 계곡 둑 위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본 증조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사슴 뒷다리를 가져와 흔적이 있던 자리에 놔두었다. 총과 칼도 그 옆에 함께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사슴 뒷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총과 칼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기이다란 인디언 칼 한 자루와 도끼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집에 가서 옥수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옥수수 자루를 무기 옆에 놓고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다. 오후 늦게 그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무 사이를 걸어오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살핀 다음 다시 앞으로 걷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 12식구나 되는 그 집 사람들도 모두 하나같이 손을 내밀며 걸어왔다. 마침내 그들의 손과 증조할아버지의 손이 맞닿았다. 할머니 말로는 서로 손이 맞닿기까지 꽤 먼 거리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고서 걸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키가 훌쩍 자란 증조할아버지는 그 집안의 막내딸과 결혼했다. 두 분은 히코리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함께 붙들고 혼인 서약을 한 다음 그 지팡이를 평생 동안 집안에 잘 모셔두었다. 증조할머니는 찌르레기의 붉은 깃털을 항상 머리에 꽂고 다녔기 때문에 붉은 날개라고 불렸다. 버드나무처럼 날씬했던 증조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항상 노래를 불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의 말년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다.
증조할아버지는 남북전쟁, 즉 1861년부터 65년까지 노예제의 존속을 둘러싸고 북부와 남부 사이에서 일어난 내전, 체로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인디언 부족들은 남부 연합에 가담하여 북부의 연방과 싸웠다. 남부의 패배로 인디언들은 이전의 조약상의 권리들을 많이 잃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용사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존 헌트 모건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 특공대에 가담하여 보이지 않는 머나먼 곳에 앉아 자신의 종족과 집을 위협하는 얼굴 없는 유령, 연방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말년의 증조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몸도 무척 쇠약해져 오두막집 틈새로 겨울바람이 파고들 때마다 옛 상처가 도지곤 했다. 증조할아버지의 왼쪽 팔에는 기다랗게 팬 칼자국이 있었다. 마치 소잡을 때 내리치는 도끼처럼 그렇게 억세게 쇠칼이 할아버지의 팔뼈를 내리쳤던 것이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뼈의 통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뼈가 욱신거리고 아파오면 증조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상처를 만들어낸 정부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다. 켄터키 전투에서의 그날 밤, 소년병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상처에 대어 피를 멈추게 하는 동안 증조할아버지는 반독이 넘는 물을 마셨다. 하지만 피가 멈추자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말 한 장에 올라탔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끔찍한 흉터는 발목에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발목을 쳐다보기도 싫어하셨다. 발목 뼈는 탄환이 뚫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으깨버리기에는 너무 크고 성가신 존재였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는 부상을 당한 것도 모르셨다고 한다. 오하이오에서의 그날 밤 한 기병대원을 휩쓸고 지나간 것은 야생마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투지였다. 티끌만큼의 두려움도 없었다. 혈관은 오로지 환희로 고동쳤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말이 땅을 차고 가볍게 뛰어오르자 바람이 폭풍처럼 얼굴을 때리고 지나갔고 증조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거칠고 찢는 듯한 저 반골의 인디언 고함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무릎 밑이 날아갔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발목에 총을 맞은 것도 모르고 증조할아버지는 40km 정도를 더 가면서 어두운 산골짜기를 정찰했다고 한다. 임무를 마친 증조할아버지가 말에서 내리려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퍽 하고 꼬꾸라졌다. 살펴보니 구두 속이 우물물을 담은 두레박처럼 피로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다. 그제서야 증조할아버지는 발목을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자주 이날 밤의 돌격을 떠올리곤 하셨다.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절름발이가 되어 지팡이를 써야 하는데 대한 혐오감을 그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제일 심한 상처는 옆구리 부분의 내장 속에 있었다. 그곳에는 끄집어내지 못한 납탄이 들어있었다. 그 납탄은 옥수수 자루를 갉아먹는 들쥐처럼 단 한 번도 멈추는 법 없이 밤낮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육체를 파먹어 들어갔다. 드디어 그 납탄은 증조할아버지의 몸속을 완전히 갉아먹고 말았다.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오두막집의 마룻바닥에다 누이고 도살당한 황소처럼 그의 배를 가를 것이다. 증조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마취제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산에서 빚은 술 한 사발만을 들이켜게 하고 나서 그의 배를 갈라 고름이 가득 고인 썩은 살덩이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는 피로 흥건한 그 마루 위에서 그대로 죽어가리라. 마지막 말도 끝내 하지 못한 채. 하지만 사람들이 단말마적인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늙었지만 강건한 그의 육체는 활줄처럼 팽팽하게 굽어오를 것이며 그의 목에서는 증오스런 정부를 향한 열정적인 반역자의 야만스런 고함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사실 정부가 그를 죽이는 데는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19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피와 투쟁과 죽음의 시대였던 19세기가. 증조할아버지가 온몸으로 맞부딪혔고 판단했던 그 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시신을 들쳐업고 걸어갈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과거, 오로지 체로키의 과거만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맏아들은 인디언 거주지역으로 쫓겨났고 둘째 아들은 텍사스에서 죽고 말았다. 이제 애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붉은 날개와 막내 아들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탈 수 있었다. 모건 특공대 시절에는 말을 타고 5칸 울타리를 뛰어넘던 증조할아버지였다. 그에게는 아직도 덤불에 꼬리털을 남겨 추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꼬리를 치켜들게 한 채 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예전과 달리 술로도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다. 통나무집 마룻바닥에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리고 드러누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테네시 산중에 한 해가 저물어가던 때였다. 차가운 바람이 히코리 나무와 떡갈나무에 마지막 잎새를 때려대고 있었다. 그 겨울날 오후 증조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할아버지와 함께 계곡 중간쯤에 서 계셨다. 그래도 증조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배경으로 산등성이 위로 앙상하게 벌거벗은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았다. 겨울 해가 어떻게 지는지 연구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너에게 남겨줄 게 별로 없구나. 증조할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저 오두막집에서 건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손을 녹이려고 불쏘시개를 뒤적거리는 정도일 테니. 이제 아들은 산에 대해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넌 다 큰 사내 자식이야. 거기다 딸린 식구까지 있고. 그러니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성 싶다. 다만 우리가 믿는 걸 지키려고 할 때는 한시 앞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과 손을 잡도록 해라. 우리 시대는 갔다.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구리 잭도 그럴 게다. 그런데 너한테 남겨줄 것조차 없으니. 하지만
아마 산만은 언제나 변함없을 거다. 너도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니 다행이고,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다. 마지막 햇빛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나자 차를 내는 바람이 몰아쳤다. 이제 노인은 입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아이킨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늙고 앙상한 노인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이제 계곡에 드리워진 그늘은 한층 더 진해졌고 양옆에서 굽어보던 산봉우리의 시커먼 윤곽선도 어둠 속에 묻혀갔다. 두 사람은 그 자세 그대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계곡에서 오두막까지 걸어 내려왔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산책이었으며 마지막 대화였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무덤에 여러 번 가보았다. 그 무덤들은 흰참나무가 서 있는 높은 산등성이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이 되면 무덤가에는 무릎까지 쑥쑥 빠질 만큼 낙엽이 쌓였다. 그러다 무정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봄이 오면 강인한 인디언 제비꽃들이 땅을 뚫고 나와 작고 푸른 꽃을 피운다. 자신들의 시대를 격렬하고 끈질기게 살다 간 영혼들을 머뭇머뭇 위로라도 하는 듯이. 히코리 나무로 만든 혼인 지팡이도 군데군데 흠집이 나긴 했지만 부러지지 않은 채 그곳에 꿋꿋이 서 있었다. 그 지팡이에는 그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싸웠을 때마다 표시해둔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는 그분들의 머리맡에서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지팡이에 새겨진 두 분의 이름은 워낙 작아서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고서야 읽을 수 있었다. 두 분의 이름은 에단과 붉은 날개였다. (7) 파인빌리. 겨울이 되면 우리는 낙엽들을 긁어 모아서 옥수수밭 고랑에다 뿌리곤 했다. 헛간을 지나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시내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옥수수밭 고랑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산비탈을 경작해서 만든 밭이었다. 경사가 꽤 급해서 할아버지는 그 밭을 비탈밭이라고 불렀다. 그다지 질 좋은 옥수수가 수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고 그곳에다 씨를 뿌렸다. 그 골짜기에는 그곳 말고 달리 평평한 땅이 없었다. 나는 낙엽을 긁어 모아서 자루에 담는 일을 좋아했다. 가벼워서 운반하기도 쉬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 세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자루를 채우곤 했다. 할아버지는 한꺼번에 2자루, 때로는 3자루씩도 옮기셨다. 나도 자루 2개를 짊어지고 낑낑대 보기도 했지만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보기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낙엽들은 땅 위에 가득 쌓인 갈색 눈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단풍나무의 노란색과 온나무와 고무나무의 붉은색이, 점점이 얼룩진 갈색 눈. 우리는 이렇게 숲을 들락거리면서 밭에다 낙엽들을 뿌렸다. 또 솔잎도 뿌렸다. 땅을 산성으로 만들려면 마른 솔잎을 좀 뿌려줘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셨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뿌려서는 곤란하지만. 그렇지만 지겨워질 만큼 오래 힘들게 일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할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기분 전환 삼아 다른 일에 한눈을 팔곤 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누런 뿌리가 눈에 띄면 파내곤 하셨다. 캔에 보면 그것은 도라지거나 칼룸, 사사프러스 나무, 개불알꽃의 뿌리 따위였다. 할머니는 이런 약용식물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 덕분에 할머니가 만드신 약들은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온갖 병들을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장제 중에는 두 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맛이 쓴 것도 있었다. 반면에 나와 할아버지는 히코리 나무나 칭카핀 나무, 밤나무나 때로는 검은 호두나무의 열매들을 줍곤 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애써 찾아내려 하지 않아도 마치 우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닿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중간중간 가져온 것을 먹고 나무 열매와 뿌리를 모으고 너구리나 딱따구리 따위를 구경하다 보면 나뭇잎 운반하는 일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어스름을 등지고 골짜기를 걸어 내려오는 우리 세 사람 손에는 나무 열매나 뿌리 같은 것들이 한아름씩 들려 있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못 듣게 낮은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시다가 결국 다음부턴 절대로 그런 멍청한 일로 기분 전환하지 않을 것이며 나뭇잎 운반하는 일만 하겠노라고 선언하곤 하셨다. 할아버지의 이런 선언은 나한테는 꽤 심각한 걱정거리였지만 할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드디어 우리는 낙엽과 솔잎들로 밭을 완전히 덮었다. 이 상태에서 가벼운 비라도 한번 내려 나뭇잎들이 땅에 찰싹 달라붙고 나면 우리는 노새인 샘 영감에게 쟁기를 메어 땅을 갈아엎었다. 나뭇잎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밭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말이다. 내가 우리라고 한 건 할아버지가 나에게도 쟁기를 끌어보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워낙 키가 작아서 손을 머리 위로 뻗어야 쟁기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다. 또 쟁기를 끄는 일보다 쟁기 손잡이에 몸무게 전체를 실어 쟁기날이 땅속에 너무 깊이 박히지 않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 때도 많았다. 때로는 쟁깃날이 땅에 박히지 않아 밭을 가는 게 아니라 땅거죽만 긁어대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샘 영감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샘 영감은 내가 쟁깃날을 완전히 땅에 박고 나서 이려 하고 말해야 비로소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쟁깃날을 땅속에 박을 때는 손잡이를 밀어 올려야 했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내리고 밀어 올릴 때는 손잡이를 가로지른 나무에 턱을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나무에 턱을 한 번이라도 걷어채이는 날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따끔한 맛을 보게 된다. 할아버지는 어슬렁거리며 우리 뒤를 따라왔지만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곤 하셨다. 샘 영감을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허우라고 말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지라고 하면 된다. 샘 영감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약간 왼쪽으로 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지하고 소리를 쳐야 했다. 그런데 샘 영감은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계속 왼쪽으로만 갔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가 나서서 지, 이 빌어먹을 자식아, 라고 소리를 치셨다. 그제서야 샘 영감은 오른쪽으로 돌아서곤 했다. 문제는 샘 영감이 할아버지의 이런 욕설을 하도 자주 들어서 그게 무슨 호령소리라도 되는 듯이 생각한다는 데 있었다. 사실 샘 영감은 이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야 오른쪽으로 돌았다. 다시 말해 샘 영감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욕설까지 포함하여 그 소리를 몽땅 다 질러야 했던 것이다. 꽤 심한 욕이었지만 쟁기를 끌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욕을 해야 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듣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소리치는 것을 할머니가 듣고 말았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들으셨고 할머니가 옆에 계시는 동안 내 쟁기질 솜씨도 현저하게 줄고 말았다. 또 샘 영감은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밭고랑 끝에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 할 때도 그러려고 하지를 않았다. 아마 뭔가에 부딪힌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언제나 오른쪽으로 돌곤 했다. 밭고랑의 한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쪽 끝에서도 그러면 한 바퀴를 빙 돌아 왼쪽으로 돌려야 했는데 그러려면 쟁기를 가시덤불이나 억센 풀들로 뒤덮인 밭고랑 밖으로 끌어내야 했다. 할아버지는 샘 영감이 늙은 데다 한쪽 눈까지 멀었으니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 말씀대로 참기로 했다. 하지만 두 번에 한 번 걸러 밭고랑 끝에 가서 한 바퀴씩 돌려야 할 때, 특히나 고랑 바깥에 산딸기 덤불이 수북히 자라있을 때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번은 쐐기 풀더미 사이로 쟁기를 잡아 끌던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나무 그루터기 밑에 구멍에 발이 빠지고 말았다.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어서 말벌들이 그 구멍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말벌들이 바지에 새까맣게 달라붙은 걸 본 할아버지는 기겁을 할 듯이 놀라 고함을 지르며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도 말벌들이 구멍에서 왱왱거리며 잔뜩 몰려 나오는 걸 보고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다. 할아버지는 얕은 개울물에 철퍼덕 주저앉아 바지가랑이를 탁탁 털면서 샘 영감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실 때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샘 영감은 벌집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곳에 가만히 서서 할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쟁기 있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그 쟁기 둘레는 새까맣게 물이 지어 붕붕거리며 날아다니는 말벌들 천지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밭 한가운데로 갔다. 벌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샘 영감을 끌어낼 작정이었다. 할아버지가 샘을 불렀다. 이리 와, 샘. 자, 이리 오라니까. 착하지. 하지만 샘 영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샘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땅 위에 누인 쟁기를 끌고 걷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서 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온갖 애를 다 썼다. 욕을 퍼붓다가 급기야는 네 발로 엎드린 채 노새처럼 울기까지 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영판 노새 울음소리였다. 샘 영감도 그 소리를 듣더니 귀를 앞으로 내밀고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건 여전했지만 말이다. 나도 노새소리로 울어보려 했지만 할아버지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때 산등성이로 올라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할아버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밭 한가운데서 네 발로 기면서 노새 소리를 흉내내는 우리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보셨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흉내도 그만두어야 했다. 할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셨다.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주워온 할아버지는 성냥으로 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벌집 구멍 속에다 던져 넣었다. 나뭇가지가 타면서 매운 연기가 나자 말벌들이 쟁기 주변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샘 영감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노새인지 아니면 가장 똑똑한 노새인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노라고 하셨다. 나로서도 참으로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다. 그래도 나는 밭 일구는 일이 좋았다. 밭을 갈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밭 가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할아버지 뒤를 따라 걷는 내 보폭이 전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했다. 또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내 자랑을 한참씩 늘어놓곤 하셨다. 그러면 할머니도 내가 갈수록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도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갑자기 개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지저대기 시작했다. 우리도 일어나서 앞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았다. 한 남자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 키도 거의 할아버지만큼 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멋진 것은 그 남자의 구두였다. 굽 높고 밝은 노란색인 그 구두는 둥글게 만 하얀 양말과 잘 어울렸다. 또 바지자락 길이도 양말 높이와 맞춤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얀 셔츠 위에 짧은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사각형 모자를 쓴 그 남자의 손에는 기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아, 파인빌리 자네구만. 할아버지가 인사하자 파인빌리는 손을 흔들었다. 자, 이리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게. 할머니의 권유를 받은 파인빌리는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 그냥 지나치던 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려던 참이란 말인가? 우리 집 뒤에는 산밖에 없는데. 잠깐 들어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가게. 할머니는 이렇게 권하면서 파인빌리의 팔을 잡아 끌어 통나무집 계단 위로 올라서게 했다. 할아버지는 벌써 그의 기다란 가방을 받아들고 계셨다. 우리는 파인빌리를 데리고 부엌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파인빌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다. 파인빌리는 주머니에서 고구마 4개를 꺼내 할머니에게 드렸다. 그것들은 순식간에 맛있는 고구마 파이로 바뀌어 식탁에 올랐다. 그중 3조각을 파인빌리가 먹었다. 나도 한 조각을 먹었지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파인빌리가 먹을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팬 속에 파이 한 조각을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 불가에 자리 잡았다. 파인빌리는 잘 웃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할아버지보다 키가 더 클 것 같다고 했다. 이 말은 나를 정말 기분 좋게 만들었다. 또 그는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다고 하여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갈수록 파인빌리가 마음에 들었다. 비록
그 파이를 3조각이나 먹긴 했지만 어차피 그건 그가 가져온 고구마로 만든 파이였다. 우리는 모두 불가에 둘러앉았다. 할머니는 흔들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만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쭉 내민 채로 앉으셨다. 뭔가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떼셨다. 자, 파인빌리, 뭐 재밌는 소식 없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은 것 말일세. 파인빌리는 등이 똑바른 의자에 2다리가 위로 들려질 정도로 상체를 뒤로 쭉 뻗었다. 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써서 아랫입술을 잡아당긴 그는 가루담배통을 치켜들어 내민 입술 안으로 가루담배를 털어넣었다.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가루담배통을 내밀었지만 2분은 머리를 저으셨다. 파인빌리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불 속에다 침을 뱉는 일까지 마치고 난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 꼴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다시 한번 불에다 침을 뱉고는 우리 3사람을 둘러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아마 할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파인빌리? 라고 물으시는 걸 보면 말이다. 파인빌리는 다시 한번 몸을 뒤로 쭉 젖힌 채 천장의 대들보를 쳐다보았다. 그 자세로 자기 배 위에서 양손을 꽉 움켜잡고는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지난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화요일이었구나. 점핑 조디 무도회에서 밤새도록 춤을 춘 게 월요일 밤이었으니. 맞아요.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개척촌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도 아시죠? 거기 경찰 말이에요. 스모크하우스 터널하고. 알다마다 나도 본 적이 있어. 할아버지는 재촉하듯이 맞장구를 치셨다. 예, 그 사람요. 기모퉁이에 서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번쩍번쩍 빛이 나는 커다란 차 한 대가 길 건너편 주유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스모크하우스는 못 봤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조 홀콤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자 그 사람도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눈이 꼭 뱀눈 같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짚이는 게 있었죠. 나는 속으로 저놈은 도해지 깡패가 틀림없어 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때까지 스모크하우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스모크하우스에게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죠. 스모크하우스, 내가 밀고 따위나 하는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는 건 자네도 알지? 하지만 도해지 깡패들은 종류가 달라. 게다가 저기 있는 저놈은 여간 수상해 보이지 않으니. 스모크하우스는 그 친구를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파인빌리, 잠깐 가보자. 그는 길을 건너 그 남자 차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갔어요. 다시 몸을 앞으로 세워 의자의 4다리가 모두 바닥에 닿게 한 파인빌리는 불에다 다시 한번 침을 뱉고 잠시 불타는 통나무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깡패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통나무 관찰을 마친 파인빌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스모크하우스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그런 걸 잘하니까 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 남자는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차 안으로 도로 들어가더군요.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간 스모크하우스는 창문에다 몸을 굽히고 점잖게 물었죠. 이곳에서 뭘 하고 있냐고요. 그 남자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자기는 지금 플로리다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하는 폼이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그건 나한테도 수상쩍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를 쳐다보니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다. 스모크하우스가 그럼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으니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쯤에서 스모크하우스는 이제 됐으니까 한시 앞이 마을을 떠나라고 했죠. 그 친구도 그러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파인빌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그 사이에 나는 차 뒤쪽으로 가서 차 번호판을 읽어보았지요. 그러고는 스모크하우스를 옆으로 끌고 가서 말했어요. 제 입으로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번호판은 일리노이 주 거야. 그러자 스모크하우스는 꿀맛난 파리처럼 되어서 그놈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그 깡패를 차 밖으로 끌어내 차 옆에다 세워두고 닥달을 한 거죠. 넌 시카고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일리노이주 번호판을 달고 있어? 라고요. 그 깡패는 뒷덜미가 꽉 잡혔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더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입에 발린 말로 스모크하우스를 구슬렀지만 제 놈 뜻대로 넘어갈 스모크하우스가 아니죠. 파인빌리는 이제 자기 이야기에 흥분하고 있었다. 스모크하우스는 그놈을 유치장에 쳐넣었어요. 철저하게 조사해야겠다고요.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될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나한테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놈 옷 입은 걸로 봐서는 나나 스모크하우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지도 몰라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그럴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셨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도회지 깡패라면 참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도 그랬을 것 같았다. 우리 모두 파인빌리는 이미 부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꼈다. 하지만 파인빌리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않았다. 그는 보상금이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바구니에 자기가 가진 달걀을 몽땅 집어넣거나 알에서 병아리가 깨기도 전에 달걀 머릿수를 세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건 현명한 일이었다. 파인빌리는 그 일이 그르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일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붉은 독수리 담배 회사에서 $500의 상금을 내걸고 감상문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500라면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다. 파인빌리는 응모엽서를 이미 구해놓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자기가 왜 붉은 독수리표 가루담배를 좋아하는지 적어 넣는 것뿐인데 파인빌리는 엽서에다 적기 전에 정말로 골똘히 생각하여 드디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답을 찾아냈다고 했다. 파인빌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붉은 독수리표 가루담배의 품질이 좋다고 추워줄 것이다. 물론 자신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는 붉은 독수리표 가루담배가 지금까지 자기가 맛본 담배 중에서 가장 좋은 가루담배라는 이야기를 적고 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붉은 독수리표 말고는 다른 어떤 가루담배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덧붙이겠다. 사람은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엽서를 붉은 독수리사의 높으신 양반이 본다면 파인빌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기네 회사의 가루담배만 살 테니까 상금을 주더라도 결국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냥 붉은 독수리표 가루담배가 좋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면 눈 뜨고 돈 잃는 꼴이 아니겠는가? 또 파인빌리는 그런 높으신 양반들은 절대 자기 돈으로 도박을 하는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이 부자인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붉은 독수리사의 상금은 이미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그 상금은 틀림없이 파인빌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맞장구 치셨다. 파인빌리는 문 밖으로 가서 입안에 가루담배를 퇴 하고 뱉었다. 다시 식탁 옆으로 돌아온 그는 남아있던 고구마 파이 한 조각을 집어먹었다. 아직도 내가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야 가시지 않았지만 파인빌리는 부자라서 그걸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가 돌로 만든 술병을 꺼내오셨다. 파인빌리는 2잔인지 석 잔인지를 마셨고 할아버지는 한 잔만 드셨다. 할머니는 기침 때문에 감기 시럽약을 꺼내와 드셨다.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파인빌리는 긴 가방에서 바이올린과 활을 꺼내 붉은 날개를 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로 박자를 맞추었다. 그의 연주 솜씨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거기다 노래 솜씨도. 아름다운 붉은 날개 위에 비치는 저 달빛이여. 바람은 한숨 짓고 밤새는 슬피우네. 저 머나먼 별빛 아래 붉은 날개의 용기는 잠들고 그녀의 마음은 슬피 울며 날아가네. 할머니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다 어느 틈엔가 마룻바닥에 누워 잠이 든 나를 침대로 옮겨 놓으셨다. 그날 밤 나는 파인빌리가 우리 오두막으로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어깨에 무거운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 자루 안에는 고구마가 가득 들어 있었다. 8. 나만의 비밀 장소. 수백 수천 마리의 생물들이 개천을 따라 살고 있었다. 만일 거인이 되어 그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천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다면 개천이야말로 생명의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거인이었다. 키는 겨우 1미터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나는 거인처럼 쪼그리고 앉아 실개천들이 졸졸거리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낸 작은 웅덩이들을 연구하곤 했다. 개구리가 낳아둔 알들이 웅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 포도송이처럼 오글오글 모여있는 젤리 모양의 투명한 작은 공들 속에는 검은 올챙이들이 들어있었다. 부화되어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개울물 위를 가로지르며 돌아다니는 사양충을 잡으려고 황어들이 화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녔다. 사양충을 잡아서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아보면 진짜 진하면서 감미로운 냄새가 났다. 한 번은 오후 한나절을 사양충 잡는데 다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건 2~3마리 뿐이었다.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놈들을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다. 할머니가 감미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비누를 만들 때면 언제나 그 속에다 인동덩굴꽃을 섞곤 하셨으니까. 할머니는 사양충을 보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이렇게 감미로운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 이런 멋진 벌레가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머니는
내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런 냄새는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봤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그 벌레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도 사양축 냄새를 맡아보시게 해드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70여 년을 살았지만 그런 냄새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노라고 하셨다. 할머니가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것을 손에 넣으면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도 그 좋은 것이 퍼지게 된다.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개울에서 물을 튀기며 다니는 바람에 옷이 젖었지만 할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체로키는 아이들이 숲에서 한 일을 가지고 꾸짖는 법이 절대 없다. 가끔 난 개울 저 위쪽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맑은 개울물을 건너기도 하고 흐르는 물 속에 가지 끝이 잠길 정도로 축 늘어진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만들어낸 녹색 커튼 사이로 몸을 구부린 채 지나가기도 하면서 개울 양쪽에는 물가에서 자라는 양치식물들이 초록치마를 넓게 펼치고 작은 우산 거미들에게 집 지을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양치식물의 줄기에다 가늘디 가는 거미줄의 한쪽 끝을 묶고는 공중으로 풀쩍 뛰어오른다.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양치식물 이파리에다 거미줄을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거미는 줄을 잎사귀에다 묶고 난 다음 다시 아까의 그 잎사귀 쪽으로 되돌아간다. 앞뒤로 폴짝폴짝. 이렇게 해서 진주처럼 빛나는 우산 모양의 거미집이 개울 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놈들은 덩치는 작아도 의지는 보통 굳센 친구들이 아니었다. 물에 빠지기라도 할라치면 잽싸게 기어나와 악착같이 높은 곳으로 기어올랐다. 한시 바삐 물 밖으로 나가야 황어들이 채가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실개울 한가운데에 쪼그리고 앉아서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자기 집을 양쪽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은 그 개울을 통틀어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넓은 거미집을 가지려고 작정했는지 개울이 가장 넓게 벌어진 곳을 택했다. 거미줄 한쪽 끝을 양치식물에 묶고 난 거미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하지만 반대편 잎사귀에 닿기도 전에 그만 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잠깐 물에 쓸려가던 그놈은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치고 나와 개울가로 기어올랐다. 처음에 양치식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미는 다시 한번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놈은 3번을 실패하고 나서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더니 막무가내로 뛰던 걸 중단했다. 대신 그놈은 잎사귀 끝쪽으로 걸어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엎드렸다. 물을 연구라도 하는 것처럼 턱 밑에다 앞발을 포개고 말이다. 나는 그놈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포기하고 싶은 건 내 쪽이었다. 실개울에 쪼그리고 앉아서 들여다보느라 물에 닿은 내 엉덩이가 얼얼한 판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놈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엎드린 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일까? 그놈은 양치식물 잎사귀 위에서 아래 위로 폴짝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폴짝폴짝. 그러자 양치식물의 잎사귀가 아래 위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놈은 그 동작을 계속했다.
놈이 위로 뛰어오르면 잎사귀는 아래로 내려가고 놈이 아래로 떨어질 때쯤이면 잎사귀가 위로 올라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잎사귀가 가장 높이 올라온 순간 거미는 맞은편 잎사귀를 향해 펄쩍 뛰었다. 어느새 거미줄이 우산살처럼 쫙 펼쳐졌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건너뛰는데 성공한 놈은 자랑스런 마음에 시동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폴쩍폴쩍 뛰어다녔다. 너무 바삐 서둘러 다시 물에 빠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놈의 진주 거미집은 지금까지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넓은 거미집이 되었다. 개울을 따라 골짜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개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버드나무에 둥지를 트는 디프제비들은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가면 시끄럽게 짹짹거리기만 하더니 나하고 친해지고 나서는 내가 가까이 가면 머리를 둥지에서 내민 채 뭐라고 제잘거리며 말을 걸곤 했다. 개울가 여기저기서 울어대던 개구리들도 처음에는 내가 가까이 가면 울음을 뚝 그치곤 했다. 개구리들은 사람이 걸어오면 땅이 흔들리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체로키식으로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발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발끝만으로 목화신을 땅에 끌듯이 하면서 걷는 것이다. 내가 이 걸음걸이를 익히고 나자 옆을 지나가도 개구리들은 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개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산허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월계수로 빙 둘러싸인 채 늙은 미국 풍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은 풀밭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모두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 개도 그곳을 좋아했다. 우리는 미국 풍나무 아래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거나 주변을 구경하곤 했다. 그 비밀 장소에 오면 모두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개도 그곳이 비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나와 모두가 미국 풍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노라니 뭔가 펄럭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앉은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고 계셨다. 하지만 내 보기에 할머니가 내 비밀 장소를 눈치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랬더라면 나에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보다도 더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일어나서 할머니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뿌리를 모으고 계시던 중이었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잡아 뿌리 캐는 일을 도와드렸다. 통나무 위에 걸터 앉아 뿌리들을 골라낼 때였다. 비밀을 지키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 결국 나는 할머니에게 내 비밀 장소에 대해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셨다. 그 때문에 놀란 건 오히려 내 쪽이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 자신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우연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럴 수 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한다. 자기 몸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쫄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 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 알만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마음이 자꾸자꾸 커지고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지나온 모든 전생의 삶들이 보이고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서 그런 생명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새롭게 탄생하는 봄이 되면 설사 그것이 그냥 생각일 뿐이라 해도 무엇인가가 태어날 때는 항상 그렇듯이 흔들림과 소란이 일어난다. 영혼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부는 매서운 바람은 아기가 피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탄생을 위한 시련이다. 그러고 나면 생명을 한껏 꽃피우는 여름이 온다.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특이한 느낌을 갖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몸이 죽었을 때처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체로키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내 비밀 장소에 있는 늙은 미국 풍나무에도 영혼이 있다는 걸 내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무의 영혼이.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 분은 할머니의 아버지였다. 할머니의 아버지, 외 증조부의 이름은 갈색 매였다. 나무가 생각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외증조부는 집 근처 산에 있는 흰참나무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들떠 있어 걱정이라고 하셨다. 외증조부는 참나무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산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나무들은 멋지게 생기고 키도 큰 데다 줄기도 곧게 뻗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이기적이지도 않았다.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온나무와 감나무, 히코리나무와 밤나무들과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크고 강한 영혼을 갖고 있었다. 흰참나무들의 불안이 커져가자 외 증조부는 이제 밤 동안에도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곤 하셨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막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 외증조부는 벌목꾼들이 나무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흰참나무마다 표식을 하고 다녔다. 몽땅 잘라낼 작정을 한 것 같았다. 그들이 떠나자 외증조부 말씀으로는 참나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외증조부는 잠도 자지 않고 벌목꾼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까지 수레가 다닐 길을 닦기 시작했다. 외증조부가 체로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모두 흰참나무들을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밤이 되어 벌목꾼들이 개척촌으로 되돌아가고 나면 이번에는 체로키들이 나와 길 여기저기를 파헤치고 길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팠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 일을 도왔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아온 벌목꾼들은 온종일 시간을 들여 파헤쳐진 길을 고쳤다. 그러다 밤이 되면 다시 체로키들이 길을 파헤쳤고, 사흘이 지났을 때 벌목꾼들은 길에다 총 든 보초를 세웠다.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의 그 긴 길 전체에 모조리 보초를 세울 수는 없었다. 체로키들은 보초가 없는 곳을 골라 도랑을 파헤치는 일을 계속했다. 그건 무척이나 힘든 투쟁이었다. 모두들 녹초가 될 만큼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길을 고치고 있을 때 커다란 흰참나무 한 그루가 마차 위로 넘어졌다. 노새 2마리가 깔려 죽고 마차는 박살이 났다. 할머니 말로는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여서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넘어졌다고 한다. 드디어 벌목꾼들은
길 닦기를 포기했다. 곧 이어 봄비가 내리는 우기가 시작되었고 그 후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꽉 찼을 때 체로키들은 흰참나무 숲에서 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둥글고 노란 달림 아래서 춤을 추었다. 그랬더니 흰참나무들도 가지를 서로 스치거나 가지로 체로키들을 건드리면서 함께 춤추고 노래 불렀다. 또 다른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그 참나무를 애도하는 노래도 불렀다. 그 느낌이 워낙 강해서 할머니는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고 하셨다. 작은 나무야,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백인들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알아둬야 해. 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란다. 그제서야 난 영혼이 빠져나간 마른 통나무만을 땔감으로 쓰는 이유를 알았다. 또 그때서야 비로소 숲과 산에도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 너의 외증조부는 그렇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강하셨을 거야. 다음번 생에서도 그렇게 이해심이 많으실 거고, 나도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내 외증조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할머니는 할아버지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할아버지가 이해의 경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두 분은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할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할머니에게 나도 그런 경지에 이르면 뒤에 혼자 남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가 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산길을 한참 걸어 내려오고 나서였다. 항상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곳에 닿을 수 있을 것이며 할머니보다 앞설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나는 앞서든 말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뒤에 혼자 남는 것은 정말 쓸쓸한 일이니까 말이다.